역대 정부나 또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 헌법적 기본 원리를 잘 수호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님께서는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헌법적 가치들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강화할 건지 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네. 어떤 그런 특단의 좀 대책들이 좀 있으시면 좀 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가치와 지향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꼽아야 된다면 제가 아까 기조 발제문에도 썼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증상인데 본인이 행사하는 권한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걸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4년 동안 내가 맡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방적이 돼요. 강요하죠. 던지고. 근데 저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사고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딱 하나 떼놓고 본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하는 존재냐, 대표. 또는 대리하는 존재냐. 둘 다 있지요. 둘 다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대표한다는 측면을 매우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들도 대표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고, 보통 정치 지도자라고.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 잘 못하겠던데. 하여튼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을 사실 숨기면서도 사실 여러 영역에서 표출됩니다. 보통 이제 일방적이 되죠, 일방적. 그래서 이걸 저는 바꾸는 게 제 좀 정치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공직자들을 권한을 위임받고 또 주어진 예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자가 원래 모섬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아니 공직자는 다 모섬입니다. 저 모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품격 떨어진다고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바꾸고 있어요. 일꾼 이렇게 일꾼 또는 대리인 피용자 여러분도 혹시 이게 무슨 용어가 좋을지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어쨌든 저는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리하는 지휘받아서 명령받아서 대신 일하는 대리인, 수임인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해놓지만 진짜 현실적인 정치 행정에 있어서 주인으로 인정하냐. 제가 좀 전에 사실은 이제 CES 행사 관련해서 기업인들하고 대담을 하고 왔는데 그 기업인들이 이거 해주세요. 또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물어봐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예산을 대신 집행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체감한 게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인기.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뭘까?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 뭘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거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민원 그러면 공무원들 보통 일단 짜증부터 내요. 민원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민원 뭔가 짜증나고 네, 불편하고 살짝. 피해야 되고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민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자.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정치고 행정이고 국민이 원하는 걸 잘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뭘 원하는지 찾자. 특히 이제 일선 행정을 하는 동장, 공무원들 이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발견해 오면은 인사 가점을 줘서 우선 승진시켜 주겠다. 해결을 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다 넘겨라. 그냥 보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거는 구청에서, 시청 본청에서 할 건 본청에서, 제도를 바꿀 거는 의회와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무조건 발견만 많이 해와라. 건수를 보고하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실제로 민원 건수가 많은 동장을 먼저 승진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진짜네 이래가지고는 민원 쪼개기를 하더라고요. 실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말하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허용을 했더니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나중에는 제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직접 다 만난다. 제가 모든 동에 연초가 되면 제한 없이 엄청나게 큰 강당 같은 거 모아놓고요. 원하는 사람 다 오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랬더니 뭐 보통 첫 해에는 한 500명씩 동별로 300에서 500명이 와요.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더 큰 데를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발언할 사람 다 발언하고 종이도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기 이름 안 써도 된다. 연락처를 쓰면 또 이거 어떻게 처리는 다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양식 주고 다 쓰라고 해서 그걸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첫 해에 그걸 모았더니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2권. 네. 다음 해가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제가 퇴임하기 전해 그러니까 그 퇴임하던 전해 3월달에 퇴임을 했는데 그 전해에는 보니까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연초에 가도 그냥 인사하러 오는 관변단체 회장이나 있지 뭐 무슨 내 시장한테 이거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다 설명해 드리고 합리적인 거 들어드리고 불합리한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이래서 안 됩니다. 설명하고 쳐들어오면 제가 설명하고 일어났더니 결국은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분당에서도 민주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분당에서도 제가 지지율이 더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분당에서도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다. 민원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정책 제안도 당사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게 여기 더 나은 얘기. 관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머리 짜내고 그럴 필요 없다. 본인이 관련된 단체, 사람, 전문가들 자주 만나가지고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그중에 고르면 된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는 생각도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국민이 언제나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정치 권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라고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말 많이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 고픈 사람이에요. 네, 그러십시오.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이를 씌고 쭉 정리해놨잖아요. 저도 이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헌법 가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제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권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그것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권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쟁취됐다, 획득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유권.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존을 위한 소위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기본권도 상당 정도는 확보됐다. 물론 우리 OECD 평균에 비하면 매우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들도 상당히 좀 자리 잡고 이제 국력도 국가의 부도 많이 커져서 60%밖에 안 돼도 꽤 괜찮은 이제 사회권을 확보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술 발전 그다음에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좀 나누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고 싶고 이제 그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표현으로 헌법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헌법적 가치는 결국 경제적 기본권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정인들의 노력도 있지만 특정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 문화, 역량의 총체 아니겠어요, 그죠?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최소한은 같이 나누자, 같이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생산에서의 기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산 총량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인류 역사는 원래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 거죠. 다만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일자리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그 일자리를 늘려받고 근데 그걸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해왔는데 1차 분배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용역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죠. 이름은 그럴듯하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비중이 작아지니까 이제 노동으로 소득을 획득하고 이제 그걸로 생활하고 소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수요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기술 혁신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서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하자. 대동법 그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한 데 100년 걸렸잖아요. 아니 농지를 가진 만큼 세금을 내자 공평하게. 그 너무 당연한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그 조세제도 바꾸자는 그 너무 당연한 걸 100년 걸려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득권이죠. 의료보험도 지금 박정희 시대에 만든 건데 이제 40년 돼가면서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고요. 시간이 있다니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생산의 방식 중에서 보통은 생산량이 늘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용역이든 제품을 만들어내면 거기 생산에 노동이 투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동 투여만큼 또 소득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 수요를 만들어서 다시 또 생산을 유발하고 이 선순환을 해왔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급속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고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인터넷 서버만 늘리면 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튜브 이런 거. 아니, 많은 사람이 막 쓰는데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서버만 늘리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이 거의 대부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학 체감이 아니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비가 점점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옛날에 한계 생산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를 지나면 그죠? 그게 우리가 배운 경제인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는, 추가 생산비가 0에 수렴하는, 매출이 전액 이윤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 전체의 비중이 점점 높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시중에 분배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또는 마크 저커버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3대 기업인일 텐데 뭐 이 사람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기본소득 주창론자입니다.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총아들이죠. 이 총아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착해서? 글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유를 말한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추측하는 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시장이 축소돼서 결국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뭐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냐 너 표어들라고 그러지 뭐 이런 소리 하지만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서 초보적이라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본주택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진영 논리. 우리 편은 다 옳고 아니 다 용서되고 저쪽 편은 다 나빠. 좋은 것도 나빠. 좋은 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극단적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서 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상품도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주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서 사거나 임대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비중이 많은데 이 공공주택도 다른 나라는 좀 한 20% 뭐 한 60, 7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잖아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집을 사는 건 나중에 돈 벌어서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도 공공에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자. 선택할 수 있게. 이게 기본주택이고요. 기본금융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발권력은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신용 발권력에 의한 신용 이익도 국민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고 사회 경력 많은 사람만 장기, 저리, 고액 대출의 기회를 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완전 배제되죠. 사채업자한테 뭐 몇천 %씩 주거나 뭐 장기 기증 서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최소한의 금융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기회를 주자. 대부 업체들이 담보 재산 수익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 원대더라고요. 전화도 어디서 못하지 않습니까? 독촉하면 처벌돼요. 그런데도 95%가 갚습니다. 20%씩 이자를 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자. 도덕적 해이가 없는 3만 원 이내의 돈을 장기 저리로 한 3% 정도.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빌려가지고 저축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게 기본금융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배제 금융에 따른 금융의 비효율을 완화하고 네. 효율성을 높일 거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매우 중요한 이걸 포함한 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국민주권주의 그러면 저는 그냥 헌법에 있는 그리고 아주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선언. 그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 왔었던 제 스스로가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그 가치를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깊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는 학생들에게 국민 주권주의가 저 위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고맙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